오늘 여기는 김창룡 선생님의 생가지로 추정이 되는 지역인데요. 바로 이 중에 어디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360도 돌면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딩동댕 사전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바로 저기입니다. 여기 지금 대나무 숲이 이렇게 끝나고 이쪽 언덕이 이렇게 끝나는 여기가 지금 살짝 골짜기 졌거든요. 골짜기 이쪽 언덕백이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옛날에 이보영 선생님이 그 초창기 그 문화재 관리국에서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조사했던 분인데, 그분이 조사를 했을 때 여기 지역의 원로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김창룡 일가가 여기 살았다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때는 이 언덕이 신호돼 있는데 여기에 조그마한 집이 하나 있었어요. 쓰러져 가는 집이. 그 집 바로 옆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알게 됐는데, 지금 와보니까 아예 없고 저 신축 건물에서 들어서고 이랬네요. 여기인데 이 앞에를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탱자나무 이쪽으로는 논이잖아요. 예, 논은 원래는 여기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뻘밭이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서해 바다가 저쪽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조그마한 길다란 포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이 막히기 전에는 여기로 배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아마도 여기도 이제 마을이 큰 마을은 아니고 이 갯가에 이렇게 점점점점 이렇게 지금 들어올 때 봤지만 집들이 쭉 있잖아요. 갯가에 있는 이 집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산비탈에 김창룡 선생의 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김창룡 선생은 사실 여기서 사시다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 결성면 용호리로 이사를 갔어요. 그 사촌 형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고 그래요. 그 집안 전체가 이사를 간 것 같습니다. 근데 김창룡 집안은 그 형제간이 많아요. 그리고 사촌들도 많고 후손들도 많고, 대체로 결성면 용호리에 용호리 장터 어디에 살았다고 그래요. 번지수가 있어요. 거기 저희 제적동문에. 근데 거기는 위아래 집으로 이렇게 살면서 형제간이 굉장히 번성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오래 살았고 지금까지도 그 뿌리가 남아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조사를 그거는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 김창룡 선생이 태자리가 된 이유는 이 김창룡의 아버지인 김정근이 바로 그 우리 지난번에 답사 갔던 강경 그 옥녀봉에서 김성옥 선생님이 이제 아들이 김정근이잖아요. 그 김정근 선생이 중간에 일로 이사로 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여기 이사 와서 여기서 터를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김창룡을 낳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창룡 말고도 배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김창진이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판수를 똑같이 했는데 그분은 집안의 소리를 하지 않고, 김창룡은 집안에서 김정은이 물려준 중고재소를 고집을 했고, 김창진은 서편제 소리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김창룡이 싫어했고, 근데 서편제라 해서 싫어했는지 좀 배다른 형제라 싫어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실력은 뛰어났다고 그래요. 그랬다가 김창진은 돌고 돌다가 종국에는 아편을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이 고향 근처나 또는 김창진 근처를 못 오게 했대요. 그랬는데 말년에 아편 완전히 쩔어가지고 이 서천군 판교는 저 부여간 쪽이거든요. 산간 동네인데 그 판교면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때 그 병약해 있던 상태에서 소리를 가르쳤는데 공주의 박동진 선생님이 와서 배웠다고 그럽니다. 그분한테. 그런 설화가 있고, 지금 여기는 김창룡이 살았던 데인데 이제 흔적조차 없죠. 이렇게 돼 있어서 앞으로 넉넉 잡아 한 50년 후면은 그 김창룡에 대한 역사도 굉장히 이제 전통시대의 역사가 돼버리거든요. 즉 지금 이렇게 방치해둘 때가 아니란 얘기죠. 여기가 김창룡 생가로 좀 복원을 시키고 표지라도 세워놔서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오면 좀 당혹스럽잖아요. 근데 저도 탐방객을 데리고 여기 꼭 오는데 오면 너무 좀 표시가 안 돼 있어서, 아무런 것도 안 돼 있어서 황량하게 그저 없습니다. 맞아요. 지난주에 왔을 때 저희 엉뚱한 데 가서 표시가 한동안 그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그 밭, 지금 울타리 친 밭. 거기 아니라고 여기라고 밝혀졌고요.
그 김창룡 선생은 아까도 우리가 좀 얘기했지만 이 서도 지역 황해도라든지 평안도 이런 데에 그 대도시에 명창대회를 하러 가면 가장 인기가 많았다고 그러죠. 그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불리는 판소리의 스타일보다는 좀 더 옛날 스타일을 고집했대요. 실제로 저희 스승님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정광수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그 조선성악연구회라는 데가 종로구 익선동 지금 보면 도남은 저 비원 앞에 있는 동네가 지금 한옥마을 있는 동네인데 거기가 익선동인데 거기에 조선성악연구회라고 당시에 그 기라성 같은 명창들과 명인들이 모여서 학생들 가르쳤어요. 후학들을. 근데 그럴 때 거기에서 김창룡 선생이 같이 이동백 선생님과 함께 각 방을 하나씩 차지하고 가르쳤는데 역시 이제 이미 그때는 동편제 서편제 시대가 되니까 이동백 선생님이나 김창룡 선생님 후학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대신에 서편제 선생님들 방에는 막 학생들이 많고. 근데 김창룡 선생님은 그 서울 지역이나 또는 평안도 서도 지역에서는 인기가 많은데 이 호남 지역에 가면 또 인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소리가 좀 뭐랄까요, 밝고 명랑하고 쾌청한 음색을 갖고 있고 3일 밤낮을 소리를 해도 목이 쉬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아주 천부적으로 타고난 목소리죠. 매우 양글양글하고 쇳소리 같은 그런 청량한 목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분이 그 서울이나 그 서울 이북 지역에서 인기를 얻었다는 것은 그 서울 이북 지역, 경기권 이북 지역의 그 음악의 스타일이 그리고 성악에 대한 호감이 맑은 음색을 좋아했던 그런 거 이유가 있죠. 우리 경기 민요나 서도 민요가 그렇듯이. 근데 이제 그게 충청도 이남 지역으로 금강 이남으로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 음색들이 좀 더 투박해지고 그리고 통성이라고 하는 발성을 쓰니까 소리를 목에서 우겨내죠. 크게. 그러다 보니까 목이 걸걸해지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계면조라고 하는 슬픈 음조, 단조 선율에 그것을 위주로 하니까 아주 걸쭉하면서 슬픈 거죠. 아주 그 뭐랄까요, 막 그 애간장을 녹이는 그런 슬픔이 있는 거죠. 서도 음악도 굉장히 구슬픈 가락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서도 음악에서의 구슬픔과 이 남도 음악에서의 구슬픔이 달라요. 남도 음은 구슬프다기보다는 한스럽게 아주 처절하게 슬퍼버리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서도 음악은 좀 더 뭐랄까요, 좀 맑게 개인 그런 처량함, 처량기 이런 것들이 느껴지죠. 그래서 아마도 그 중간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적으로는 이 충청도, 이 금강원저리 이쪽 소리는 이런 느낌과 남도 이런 느낌이 좀 섞여 있는 듯한. 네, 아까 이동백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근데 김창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맑고 청량한 목소리로 그 윗지방의 영향권을 여기서 고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희 스승님이 조선성악연구회에서 이동백 선생님한테 공부를 배울 때 이제 김창룡 선생님이 나는 우리 집안의 소리를 그대로 한다. 김씨 가문의 소리를. 그래서 나는 옛날 스타일로 한다. 그걸 고집을 했대요. 대놓고. 그래서 그거를 쭉 하면 좀 오래됐다 보면 뭐 소리가 참 싱거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소리가 좀 구성 없고 싱거웠다. 구성 없다는 게 전라도 말로 그게 좀 맛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구성진 맛이 없다 이런 뜻인데 구성 없고 싱거웠다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본인은 고집스럽게 그걸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창룡은 다른 소리와 아주 구별되는 독창적인 아주 그리고 독보적인 그런 음악 세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유행을 지금에 와서 하느냐 안 하느냐를 떠나서 음악사의 그 흐름 속에서 김창룡이 갖고 있는 위치, 위상을 봤을 때는 분명히 예술가로서 하나의 독창적인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만 아쉬운 건 그것이 이후에 일제강점기 이후 1943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1943년도 돌아가신 이후에 뚜렷하게 대를 이어간 후배가 제자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끊겼죠. 그래서 아까 뭐 나오는 김에 내려오는 길에 그 얘기도 했지만 문화예술이라는 거, 특히 연행예술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여지고 하는 거, 이거는 사람이 사람을 이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대가 끊기면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게 너무 아까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에 오면 판소리계에서는 뭐 충청도 소리가 없다, 이렇게 중고제가 뭐 없다, 옛날에 끝난 거다, 또는 그 실체가 있는 거냐, 옛날에 있었는 거냐, 진짜 뭐 이렇게까지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발단이 됐던 게 그거지만 음악사 체계에 우리 충청도 출신의 많은 명창들이 존재하고 이분들이 전라도나 다른 거와 달리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일구었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고, 실제로 이제 이런 역사적 현장에 와서 김창룡이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대 얘기를 듣고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이 생기죠. 자랑스러운 마음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크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장항은 언제부터 생긴 도시일까요? 장항이요? 예, 이 장항, 여기가 장항이거든요. 서천군 장항읍입니다. 조선 시대 전부터? 땡, 일제강점기 이후에 근대 생겼나? 딩동댕. 1930년대에 생겼죠. 여기는 1936년인가에 읍으로 승격이 됐고요. 여기 장항 그러면 우리 어렸을 때 사회 시간에 장항은 뭘로 유명했죠? 장항 그러면 짱뚱어. 땡. 괜히 그렇게 갖다 붙이네. 장항 재련소 아, 들어보셨나요? 장항 재련소. 저기 포항은 제철, 네. 장항은 재련. 장항 재련소가 이 읍내 한가운데 저기 바닷가에 굴뚝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20m가 높거든요. 거기서 재련한다는 건 이제 철 말고 그 금 재련하는 것을 위주로 했습니다. 여기서 금 재련을 해서 왜 했어? 일본 놈들이 가져가려고. 안타깝게도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근대 도시인 장항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같은 해에 읍으로 승격이 됐고, 그 이후에 장항의 번성기가 점점 쇠락해 가요. 일제강점기 끝나고 나서는 급격히 산업시설이 없어지고 인구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여기 한참 때는 3만이 넘었을 때요. 지금은 10,000명 인구가 깐당깐당합니다. 근데 광주광역시는 광역시로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됐고, 여기는 소읍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역사적인 어떤 흐름, 현대사의 굴곡과 함께 충청도의 이런 문화예술의 흐름도 정확히 일치해가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양반들이 몰락하면서 양반과 그 주변에서 즐겼던 문화예술이 사라지거나 또는 쇠약해지고 지금은 기억조차 못하는 이런 시대가 됐고, 그리고는 이제 양반과는 관련 없었던 서민들 또는 이제 산업시설을 기반으로 하는 노동자들이 대중적인 문화로 이렇게 성장한 그런 신도시들이 이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또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현대화, 산업화된 그런 문화로 그냥 다 대체돼 버린 거. 그러면서 돌이켜 봤을 때는 충청도에는 문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장에 와보면 여실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뭔가, 충청도 문화가 뭐 대단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각자 지금 지자체 시대에, 우리가 엊그저께 또 지자체를 뽑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뭘 신경 써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기가 살고 있고 자기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그런 고장을 만들 때 역사적인 맥락, 역사적인 문화, 예술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다. 근데 여기 김창룡 생가는 그렇게 탐방객들을 모시고 그 답사로 오면 제일 난감한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럼 지금 사유지예요? 예, 사유지. 팻말이라도 하나 어떻게 붙여놓으면 그 얘기를 10년 전부터 했는데 저희가 여태까지. 처음 오는 사람들도 못 찾아도 아 여기네라고 알 수는 있을까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건 잘 유도판이라도 하나 있어야 하는데 여태까지도 그 뭐 관에서 반응이 없고요. 아까 유사님 말씀처럼 문화원 군청에 물으니까 모른다고 그러고 몰라요. 문화원에 물어보니까 엉뚱한 짓을 가르쳐주잖아요. 그런 실정입니다. 어쨌든 조선 후기 발생한 판소리에 중고제라고 하는 아주 그 더 앞선 시대의 그 판소리를 이끌어왔고, 그걸 하나 유파를 만들어 가지고 김정근, 김창룡으로 이렇게 이어지게 해서 조선에 뚜렷한 족적을 남긴 그 집안의 3대째 후손인 김창룡이 태어난 곳이고, 그분이 자라서 여기서 또한 이동백도 여기 와서 소리를 배웠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거기서 태어났지만 이 김정근한테 배웠다고 그러거든요. 여기 와서 배워서 그 두 명의 이동백 김창룡이라는 명창은 조선을 아주 울렸던 대단한 명창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손꼽는 조선시대에 손꼽는 명창으로는 이동백 김창룡이 빠지질 않으니까 5명창에 들어갑니다. 근대 5명창에 이동백, 김창룡, 나주의 김창완, 그리고 하동의 유성준, 그리고 익산의 정정렬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산도 사실 정정렬이 태어난 데가 망성면인데 거기는 강경이에요. 강경하고 이렇게 이 길 하나 차이로 강경, 망성면, 강경 이래요. 마을 그 사람 태어난 마을도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금강줄기, 아까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그 이행기에 많은 흔적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렇게 현장을 와서 직접 보고 확인해 보면 판소리 역사가 지금 잘못 읽혀지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분명히 밝혀집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지금 김창룡 선생님 수학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자도 없고 선생님 고음반 해서 저기 복원하신다는데 그러면 김창룡 선생님 그거에 대한 소리 그 음반 같은 거는 없어요? 김창룡 선생님 소리 음반은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은 그 음반을 토대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아 나는 김창룡 선생님의 소리를 해야겠어라고 음반을 듣고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은 제자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아까 또 유사님하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인간문화재제도 생긴 이후로 병폐 중에 하나가 판소리는 직접 전승에 의해서 원형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 이런 원칙을 딱 세워놨어요. 법령상. 그렇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양한 형태로 음악 예술이니까 예술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고 또는 새롭게 개발되고 해서 이것이 인정받으면 또 이렇게 이어지고 퍼지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런 전통음악 종류 특히 문화재 지정되는 종목은 그게 아니라 네 맘대로 하면 안 되고 그냥 직접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서 그 원형을 그대로 갖고 있냐 이거를 시험을 봐서 기준을 정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끝내 없는 거네. 그렇죠. 김창룡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배현영 선생님도 그때 와서 했던 말씀이 중고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단 한 가지다. 문화재로 지정이 안 돼가지고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뿐이다. 그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면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단서가 있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재현하는 게 아니라 복원시키는 거잖아요. 메모드가 알래스카의 지층에서 캐스터 메모드 유전자를 뽑았잖아요. 그죠? 수억 년 전 거. 그거를 복원시켜가지고 했더니 주라기 공원처럼 딱 메모드가 탄생. 이런 것처럼 남겨진 음반이나 자료를 통해서 그분의 소리를 다시 연마하고 그리고 또 여실하게 멋지게 표현해낸다면 그거 자체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 그 공식적 인정을 안 해주니까 다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음악 스타일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지금 누가 김창룡 소리 한다고 하면 와서 해줘 이러는 무대가 없거든요. 중고제 한다고 해서 뭐 예, 선생님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 선생님을 청할 때 이제 중고제를 하시니까 청하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서도 그러면 누구제 이렇게 누구 이렇게 그러면.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 노래를 청하고 싶으면은 그쪽에 계통 있는 사람을 부르기는 하는데 부르는 사람들이 그거를 아 누구제야라고 알고선 그 사람을 부르는 거. 그럼 그냥 소리 한다고 부르는 거. 엊그제 대전에서 하는 그 기획물도 판소리 5바탕 유파 째별로 한다고 했잖아요. 대표 째로. 그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누구 째는 누가 잘해 그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리는 거죠. 이제 뭐 그냥 흔히 행사할 때 이렇게 이벤트처럼 놀고 이럴 때는 뭐 그냥 유명한 사람 데려다 쓰면 되잖아. 또 인연 되는 사람 데려다 쓰고. 근데 관 같은 데서 관립단체나 국공립기관 극장에서 기획물을 만들 때는 그 유파를 꼭 따지죠. 저 사람은 뭔 유파에 어떻게 내려온 거지? 너 지금 춘향가 하는 게 누구한테 배워서 누구한테 이렇게 내려온 거지? 이걸 꼭 따지죠. 그 족보 충족 못하면 그런 일정 정도 그게 병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이렇게 전승되는 전수자들만 막말로 이 바닥에서 살아나겠네. 지금 그러니까 점점 좁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다양성이 사라지는 배경이 지금 64년도 1964년도에 문화재법이 생기면서 판소리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들이 선생으로부터 직접 이렇게 잘 전승이 됐는지 원형을 보존하는지 이것이 일 기준이니까 거기에 미흡하면 지정을 안 해줘요. 그러면 항상 김연자로부터 박성환으로 이어진 요 맥락으로만 해서 항상 김연자 스타일만 비슷하게 나와야 돼. 날씬한 사람 나오면 안 돼. 이렇게 통통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그게 문제. 안경 껴도 동그란 걸 껴야 돼. 네모난 거 끼면 너 손하고 달라. 이렇게 되니까 계속해서 뒤에 배우는 사람들 일로 줄을 서죠. 이거 하고 해야 될 사람들 일로 줄을 서지. 어정쩡히 이렇게 한 다리만 걸쳐놓으면 넌 탈락. 이건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문화재법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이제 그 학계에서도 논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년 전인가 3년 전에 법이 좀 개정이 된 게 뭐냐면 민속 예술은 특히 궁중 예술도 그렇지만 민속 예술은 특히 민간에서 전파되고 하는 거니까 전달 과정에서 개개인의 특성에 맞게 이게 변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요한 뼈대 그리고 대강의 스타일 그것이 온전하게 존재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똑같이 되냐 그건 똑같을 수 없다. 사람에 따라 목소리 다 다르고 생김이 다르다. 그러니까 원형을 찾는 게 아니라 전형성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전형이라는 건 하나의 스타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선생님 말씀하셨어도 노은주 소리꾼이 이렇게 배웠는데 하다 보면 내 스타일로 그거를 바뀌죠. 바뀌니까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돼야 되는 하면은 그 소리를 우리가 음반을 사람이 없으니까 음반을 듣고 그걸 이렇게 해서 배우면은 그 사람들 그거에 대한 뭔가를 인정을 좀 해주면 그렇죠. 조금 더 많이 좀 보급이 되고 우리도 일반인들 잘 몰라도 들으면서 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다양한 형태로 전통이 재현되고 복원되고 또 확장되고 그런 그 좀 폭넓은 사고로 접근을 해야지. 이거는 뭐 쥐어 짜가지고 엑기스만 남길 거야. 그거 쥐어 짤 게 없는데요 자료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그 판소리나 중고체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다 그래. 무형문화재 종목이. 그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마당 종목이라고 하는 연이 뭐 이렇게 풍물굿 하는 거라든지 뭐 세시풍속에 맞춘 어떤 행위하는 거 있잖아요. 칠성놀이 뭐 이런 거. 그거 솔직히 말하면 다 날조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위원들 입맛에 맞게 법령에 맞게 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12마당을 딱 만들 때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매뉴얼을 정해가지고 그걸 만들어주는 또 연출가 따로 있어. 그런 거 잘하는 사람. 그 문화재 1세대, 2세대까지는 다 그렇게 해서 문화재 지정을 했어요. 70년대에 와가지고 문화재를 막 지정하기 시작하는데 새마을 운동하면서 산업화하면서 다 파괴됐거든. 농촌 공동체가 다 흩어졌죠. 흩어지고 나서 이런 집들도 다 사그러졌잖아. 그런 괴를 같이 한다니까 현대사회. 농촌 공동체가 깨진다는 건 뭐냐면 옛날 농촌 공동체는 두레라고 하는 조직을 통해서 강화됐고 함께 협동농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것이 깨지면서 다 왜 깨져서 70년대 60년대 이농을 했잖아. 저 서울로 가버렸잖아. 돈 벌려고. 다 서울 갔잖아. 가가지고 돈 벌고 공돌이 공순이가 됐어. 대신에 농촌 탱 비었어. 공동노동이 안 돼. 이러면서 이제 비료가 들어오고 트랙터가 들어오고 경운기가 보급됐죠. 그 기계로 조금 하면서 겨우겨우 빈농, 소농, 중농이 함께 살았는데 역시 옛날처럼 두레 농업 같은 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레 때는 뭐가 있었냐면 노동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하면서 필요한 의례 행위부터 종교적 행위부터 여흥, 놀이까지 노동 과정이 전체가 다 하나의 문화화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장을 쳐서 신호해 아침에 일어나고 6시에 풍장 징을 댕댕 치면 징 3번 치는 동안에 마을회관, 지금으로 보면 마을회관으로 다 모여야 돼. 일꾼들이, 장정들이 15세부터 60세까지 되는 남자들이 아침에 다 각자 농기구 들고 딱 모여야 돼. 안 모이면 그놈은 아주 동네에서 못 살아. 이제 안 해주는 거지. 그렇죠. 일 안 해줘. 그 집 농사 못 지게 해. 그리고 그 자체가 자존심상하고 창피한 일이야. 그러니까 징땡 치고 1분 있다 또 땡 치고 오면 그때 3분 내에 나와야지.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다 점검한 다음에 출발하자 그러면 말로 안 하고요. 상세가 깨갱 하면 딱 가. 그거 맞춰서. 그래서 미리 작정했던 1번으로 심어야 될 놈부터 가서 심죠. 심는 과정에서도 쳐주고 노래하면서
시름을 달래면서 하는 거죠. 끝나고 나면 한 판 놀고 집에 가. 그러니까 허리 아픈 게 낫지. 막 한번 늘었어요. 그게 그 결성농에서 하는 그런 맞아요. 그죠? 그래서 결속농협가 지정이 된 거예요. 그 공동체 문화로서. 근데 그런 문화가 그 70년대 막 없어졌어요. 전쟁 끝나고 나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어디는 기억나고 어디는 기억이 안 나. 어디는 이 동네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래서 그런 걸 연출을 해줘요. 이건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다 지정했습니다. 했는데 그나마 그렇게 해서 지금 남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도 생활 문화가 지금은 농경시가 다 제가 농경 사회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의 그 과거의 전통들은 대부분 농경 활동 속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생활 문화라든지 많은 부분들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육성이 돼야 돼요. 보호하고 육성하지 않으면 남지 않아요. 산업화 시대. 그 홍성에 댕댕이 장도 있더라고. 그 넝쿨 가지고 이렇게 뭐 만드는 거. 그것도 사실 그거 지정 안 했으면 그거 없어질 거 아니야. 지금에 봤을 때는 그거 필요 없잖아. 뭐 바가지 사다 쓰면 되지. 그러니까 모든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이제 시대를 경유하면서 이게 잊혀지거나 사라지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러기에 아까운 아주 소중한 그 내용을 갖고 있다든지 속성을 갖고 있다든지 예술성을 지니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보내버리잖아요. 선생님 김창현 선생님 소설은 그 아까 저기 그 여자 그 말고는 아예 이제 후손이 딱 김창룡. 예. 김창룡 선생은 그래서 이제 직접 제자는 없고 그 자손들 큰아들 이름 잊어버렸네. 큰아들이 북을 쳤어요. 그리고 자손도 따님 같은 경우도 이 판소리를 하고 병창도 하고